네, 요소 재고량이 이달 말이면 바닥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요소수 하나에 물류망이 멈추고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요소수 확보 총력전에 이어서 매점 매석 행위 집중 단속에도 나섰는데 상황이 간단치 않아 보이죠. 어느 정도 상황인지 또 어떻게 풀어야 할지 혹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있는 품목들은 없는지 잠시 뒤 취재기자 연결에 이어서 전문가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가을 제20차 당 대회를 1년 앞두고 열리는 회의인데요. 특히 공산당 100년 역사상 세 번째로 역사 결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잠시 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요소수 제조 공장이 일부 공정의 가동을 중지시켰습니다. 국내 제조 공장 대부분의 원료 재고가 이달 말이면 동이나 화물차 운행 중지로 인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요소수 사재기를 금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 삶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한 1대1 회동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제안했습니다. 첫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윤 후보는 이번 대선 이슈는 대장동 의혹의 몸통과 싸우는 것이라면서 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경선 패배 후 백의종군 뜻을 밝힌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 의원은 캠프 해단식에서 백의종군하는 것과 대선 조직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사흘 동안 미뤄졌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재개됩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불러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휴일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엿새 만에 1,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얀센 접종자와 요양병원 관계자 등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은 각각 오늘과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정치권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자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1대1 회동을 깜짝 제안했습니다. 반면 윤 후보는 처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번 대선은 대장동 몸통인 부패와의 전쟁이 이슈라며 이 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대선 후보 간 1대1 회동, 흔한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 후보가 제안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이 후보는 자신과 윤 후보가 궁극적으로 민생이 목적이란 데 이견이 없을 거라면서 1대1 회동을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각자 철학과 가치, 비전 등을 수시로 대비하고 논쟁할 수 있는 장으로서 주 1회 정도 정책 토론회장을 갖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각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결국 국민의 민생이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 이 후보는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스타트업들이 혁신의 결과를 누리는 건 당연하지만 독점에 의해서 과도한 이익 추구로 가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공개발 싸움에서 자신이 이상하게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개발 이익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는데요. 이 문제들을 기존 방식대로 두지 말고 공공이익을 전 국민이 공유하고 자산 증식 기회도 늘리기 위해서 개발 이익을 기초로 한 가상자산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번엔 윤석열 후보 소식도 짚어보죠. 후보 선출 뒤 첫 월요일을 맞아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네, 윤석열 후보는 먼저 아침에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는 방명록을 적으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어서 최고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해서 이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소위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이런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이런 카르텔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윤 후보는 앞서 언론과 인터뷰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대선 관리를 위한 중립내각 구성,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 요청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 동시 특검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대1 회동을 하자는 이 후보의 제안에 대한 윤 후보의 공식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의 뒤 취재진의 질문에 만나는 건 열려 있지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남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홍준표 의원이 참여할 것인지도 큰 관심인데요. 오늘 오전 캠프 해단식을 한 홍준표 의원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대선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하고 백의종군하는 거하고 그거는 원팀 정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겁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저희 역할은 국민적 흥행을 하게 만들었다. 그것으로 끝이 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언제 선대위에 합류하고 얼마나 권한을 가질지도 아직 안갯석이죠. 이준석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의 어느 정도 권한이임을 할지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한 언론 유튜브 방송 대담에서 아직 당대표나 윤 후보 측으로부터 총괄 선대위원장직에 대해 구체적 얘기는 들은 바 없다면서 비전을 제시해야 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떠난 지난 한 주간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60%를 넘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출범 이래 지지율 최고치를,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숨가쁜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민심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진행한 11월 첫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긍정 34.2%, 부정 62.9%로 긍정, 부정 평가 간 격차가 28.7%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 4월 넷째 주 33.0% 이후 최저치이고, 부정평가는 지난 5월 셋째 주 이후 처음으로 다시 60%대로 올랐습니다. 외교 행보에 대한 긍정평가보다 부동산 정책과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게 표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당 지지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3.4%포인트 오른 46%를 기록하며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포인트 떨어진 25.9%, 현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양당 격차는 20.1%포인트로 국민의힘 출범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컨벤션 효과로 이어진 반면 민주당은 선대위 출범에도 불구하고 내림세를 보인 겁니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끌고 왔던 여당 지지율을 이제는 미래 권력인 대선 후보가 이어받아야 하는데 대장동 등 여러 악재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후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핵심 피의자들을 구속 뒤 처음으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원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는데요.
구속기한 안에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예. 자, 수사팀이 뜻밖의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났었는데요. 오후에 구속 피의자들 조사가 재개된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선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동시에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 4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첫 소환 조사입니다. 애초 지난 5일에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미뤄졌습니다. 접촉자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고 청사 방역에 이어 음성 판정을 받은 수사팀원들도 오늘 대부분 복귀했습니다. 수사팀 확진자 중에는 대장동 수사를 지휘하는 경제범죄 형사부 부장검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당분간은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이 수사 상황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구속 피의자들은 최대 오는 22일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합니다. 당장 모레부턴 700억 원대 뇌물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판도 시작됩니다. 최소 651억 원으로 공소장에 적었던 배임 액수를 다듬고 당시 성남시 윗선의 개입 여부와 정관계의 로비 의혹을 규명하려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지난 2014년 무렵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측에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할 때 한강유역 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한강유역 환경청은 당시 대장동 사업부지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 등급 1등급으로 지정했다가 해제했는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앞서 유한기 전 본부장의 수억 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공사 내 2인자로 불렸던 인물인데 지금은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앞두곤 황무성 당시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앞서 한 차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외부 접촉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다만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앞서 입장문을 내고 자신은 김만배 씨와 일면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요소와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정부는 매점 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정부가 요소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에 들어가는데요.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군요. 네, 정부가 오늘부터 요소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에는 환경부와 산업부, 국세청, 공정위,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데 총 31개조 108명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 수입, 판매,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주관하고 산업부는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들을 단속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 재고, 출고 현황과 매입 판매처를 확인합니다. 경찰도 직접 단속에 참여하기 때문에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을 바로 수사함으로써 합동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요소 수입업체와 제조업체, 중간 유통사와 주유소 등 1만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유통망 전 과정을 확인해 매점 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요소수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에서 주유소나 마트, 인터넷 등 최종 판매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 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적발할 방침입니다. 작년 월 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 보관하거나 수입 제조한 날부터 10일 안에 요소와 요소수를 팔지 않으면 위법 행위로 적발됩니다. 정부는 적발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사재기가 의심되면 환경부, 산업통상부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부는 불량 요소수 유통과 관련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시료를 채취해 불량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안에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할 방침입니다. 시장 상황이 긴박한 만큼 빠른 수급을 위해 군 수송기를 호주로 보내 긴급 공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에도 이미 계약된 요소수 수만 톤분의 수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개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매점 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정부는 군의 비축 물량을 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가 군의 비축 물량 규모를 파악 중인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예, 자 군의 요소수 방출이 확정될 경우 물량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아직 정확한 방출 물량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20만여 리터 정도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수량을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육해 공군과 해병대는 신형 디젤 엔진 차량 보유량을 기준으로 수개월치의 요소수를 비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축 물량 일부를 민간에 풀더라도 당장 임무 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유사시에 대비해야 하는 군의 특성상 비축 물량에 손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는 양을 분류한 뒤 남은 분량을 민간에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관계 부처의 요청이 올 경우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군의 비축 물량은 일반 트럭 등이 아닌 긴급한 분야에 우선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에서 수입하는 요소수 2만 리터는 이번 주 중으로 군 수송기를 보내 실어올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수송기가 지나는 관련국들과 영공 통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네,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요소수 제조 공장도 지난주부터 일부 생산 공정을 멈췄는데요. 중국 수출이 재개되지 않는 이상 다음 달부터는 모든 제조 공정이 일제히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것은 롯데 정밀화학 요소수 제조 공장입니다. 이 울산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인근에 있는 울산항과 부산항에서 이 중국으로부터 요소를 수입해서 이곳에서 요소수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 요소수 양만 이 10,000톤. 그러니까 이 화물차 100만 대가 한 번씩 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국내 총 생산의 50% 절반 넘게 담당하는 국내 최대 요소수 제조 공장입니다. 이 공장조차도 이 중국발 요소수 파동, 이 대란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 포장동인데요.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10리터짜리 요소수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 원래 같았으면 이 파이프를 요소수를 타고 와서 이 해당 통에 요소수가 채워 넣어지면서 이 요소수 10리터 소매 상품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공장 라인이 완전히 운행을 멈췄습니다. 이 불량률을 검사하는 기계도 작동을 멈췄고 공장 라인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난 4일부터 이 요소수 생산 공장 라인이 전원 멈춘 겁니다. 요소수 수급 이슈로 인해서 11월 가동률 하락, 월말 생산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12월 내에 시장 내 요소 재고 소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이 공장에서 남은 유일한 10리터짜리 요소수 물량입니다. 평소 대비 2.5%밖에 되지 않는 물량인데요. 이 문제는 2, 3일 뒤면 이마저도 금방 소진되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소가 더는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2, 3주 뒤에는 이 공장 전체 생산 공정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차주분들의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와보니 이 요소수발 물류 대란 정말 코앞에 와 있는 게 생생히 느껴질 정도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로 당장 생계를 위협받게 된 물류업 종사자들의 아우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는 검토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 운송업 종사자들에겐 요즘처럼 괴로운 시기가 없습니다.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생계가 끊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주 거래처 주유소도 알아보고 다른 거래처도 알아봤는데 역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들어올 기약도 없답니다. 물류 대란을 넘어 생활 대란 우려가 커지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검토, 그리고 검토뿐입니다. 범정부 회의에선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쓰는 방안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로부터 요소를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업계와 만나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건 호주에서 요소수를 수입하는 것과 사재기 행위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 정도가 전부입니다. 다음 주 중 물가안전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산업용 요소수는 차량용과 성분이 다른 데다 애초에 산업용이라고 물량이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물량이 확보되지도 않습니다. 뚜렷한 대안도 대책도 없다 보니 정부 회의가 헛바퀴만 돌리는 셈입니다. 일단 외교적으로 고위급에서 2만 톤 정도는 지금 중국에서 빨리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요청하는 것도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정부에서 외교 통로로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판단에도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 배기가스 배출 규제인 유로6를 도입한 건 좋았지만 요소를 사실상 100%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황 속에 대안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부른 핵심적 원인인 중국과 호주의 무역 분쟁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중국과 미국 각각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으로 재편되고 있고요.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품들의 경우에는 보다 다변화된 형태의 공급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우리 정부의 공급망 관리에 빈틈이 컸다는 점입니다. 치열한 무역전쟁 시대에 한순간의 방심은 산업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워나가는 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전국의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119 안전센터 앞에 요소수를 두고 사라지는 기부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소방서는 어제 낮 1시 40분 서울 중곡동 중곡 119 안전센터 앞에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10리터짜리 요소수 5통을 두고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CCTV 속에는 한 남성이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 트렁크에서 상자 5개를 꺼내 센터 출입문 앞에 놓은 뒤 차를 타고 호련히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상자는 센터 직원이 발견했는데 상자마다 소방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광진소방서 관계자는 기부된 요소수는 각 센터 구급 차량과 펌프차 등 긴급 출동 차량에 우선 사용할 예정이며 어려운 상황에 따뜻한 도움을 준 시민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휴일 영향으로 엿새 만에 1,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 첫 주인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주 만에 2,000명대로 올라서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자 오늘 확진자는 휴일 영향으로 좀 줄었는데요. 자세한 확진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760명입니다. 전날보다 400명 넘게 줄면서 엿새 만에 2,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733명, 해외 유입이 27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00명, 경기가 538명, 인천 97명 등 수도권이 1,335명으로 국내 발생의 77%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도 충남 62명, 경북 57명, 경남 39명 등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3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4명 늘어서 409명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1차 신규 접종자는 2,100여 명이 늘었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4,3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가 80.9%, 접종 완료가 76.6%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얀센 접종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종사자에 대한 부스터샷, 즉 백신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 얀센 접종자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요양병원 관련자들은 모레부터 시작합니다. 또 오늘부터 고등학교 1, 2학년인 16세와 17세의 2차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확진자뿐만 아니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이 시행됐는데요.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층 위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365명으로 그 전주에 333명보다 32명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위중증 환자 중 60대 이상이 79.2%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사망자 수는 126명으로 집계되는데 그 전주보다 3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령별 사망자는 80살 이상이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6명, 60대가 16명으로 60살 이상 고령층이 96.8%를 차지했습니다. 또 최근 5주간 사망자 452명 가운데 71.9%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2,134명으로 5주 만에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또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5, 지난주 1.06에 이어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대전 유성구 복명동의 사우나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나 방문자와 종사자 등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32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에서는 확진자 접촉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도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22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는 13일 민주노총이 10,0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방역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하고 불법 시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단계적 방역 완화로 접종 완료자는 500명까지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만큼 일정 간격을 두고 499명씩 쪼개 시위에 나서더라도 편법으로 규정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얀센 백신 접종자 140만여 명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후 2개월이 지나면 모더나나 화이자 등을 다시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서초구 꽃 도매상가 관련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하는 등 수도권 곳곳에서 감염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위탁 의료기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옥수동에 있는 이비인 후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얀센 추가 접종 첫날인데요. 접종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후 진료를 시작한 이곳 병원에선 얀센 추가 접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접종자 대부분은 청장년층으로 주로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백신 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는데 이제라도 맞게 돼 다행이란 반응도 있었지만 새로운 백신을 처음 맞는 거라 조금 걱정된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부터 얀센 백신 접종자 140만 명에 대한 추가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달 28일부터 73만 3천여 명이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을 마쳤는데요.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은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비율이 다른 백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얀센 백신의 인구 10만 명당 돌파 감염자 수는 266.5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99.1명, 화이자가 48.2명인 것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얀센 백신을 맞은 뒤 2달이 지난 경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나 모더나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또 30살 이상이면 보건소에서 이전과 같은 얀센 백신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자녀 백신을 활용한 추가 접종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어제 0시 기준 4만 4천여 명이 접종받았습니다. 네, 현재 수도권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향해 가고 있지만 수도권의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꽃 도매상가 관련 확진자 수는 100명에 달할 정도로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이곳에선 지난달 24일 처음 확진자가 나온 이후 서울시 기준 97명이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상가는 임시 휴업을 마치고 오늘부터 재개장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은평구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50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들이 제대로 마스크를 쓰는 게 어려웠던 데다 거리 두기가 쉽지 않아 전파된 거로 보입니다. 강남구 어린이집과 관련해선 15명이 확진됐고 마포구 중학교에선 2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 감염이 계속되면서 방역당국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과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옥수동 이비인후과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배우 크리스 록 같은 유명 인사들이 최근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잇따라 감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 유명 인사들의 돌파 감염 소식이 소셜미디어에서 백신 무용론과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불씨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최근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젠 사키 대변인은 백신을 맞은 덕분에 다행히 가벼운 증상만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겐 이용하기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SNS에는 백신이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라며 선동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파월 전 국무장관이 지난달 돌파 감염으로 숨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송사 앵커가 백신 효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습니다. 유명 배우 크리스 록과 록스타 존 보비의 돌파 감염 소식도 백신에 대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불씨로 사용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의 앤디 카빈 편집장은 이런 현상을 의심의 무기화라고 규정했습니다. 돌파 감염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백신 무용론자들은 이 사례를 마음속에 존재하는 의심을 굳히는 또 다른 이유로 삼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은 놀라운 기술이지만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백신도 100%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장되거나 조작된 가짜 정보에 사로잡혀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대유행 극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still have approximately 66 million people who are eligible to be vaccinated who are not vaccinated. The degree to which we continue to come down in that slope will depend on how well we do about getting more people vaccinated. 전문가들은 가짜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민간 회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베트남에서 코로나19가 전역으로 퍼지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7,600여 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30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베트남은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 중순 2,000명대까지 떨어졌지만 식당 영업을 재개하고 모임과 지역 간 이동을 허용하면서 다시 폭증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정부가 베트남으로부터 다음 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대응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베트남으로부터 200톤의 요소 추가 도입과 함께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0,000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요소 수입 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과 물류비 보전 지원을 해주고
현재 5에서 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의 단속반이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해 사재기 등 매점 매석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네, 앞서 국내 최대 요소수 제조 공장도 일부 공정을 멈췄다는 소식, 공장 현장에서 YTN 취재기자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요소수 품귀 현상에 이어 마그네슘, 실리콘 등 원자재 부족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입 다변화와 장기적인 수급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천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소수 품귀 사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류 대란 우려의 산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소수 품귀 현상의 이유가 우리 산업용 특히 이제 디젤 자동차의 경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디젤 자동차의 경우에는 요소수 부족하면은 엔진 출력이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최종적으로 엔진 출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시동 자체가 안 걸려서 운행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인상이 왜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제 중국이 호주와 이 석탄으로 이 요소수는 알지만 만들 때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요소수를 우리가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대해서 공급망이 다변화되지 않은 원인이 큰 원인입니다. 하나의. 예. 지금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긴급 수입하기로 했고 또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베트남으로부터 또 200톤 요소를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알려진 확보량으로는 어느 정도 버티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국내 요소수 제휴업체들이 이제 사실 요소수 수입량의 한 97% 전체를 갖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국 수입 제한을 좀 이제 풀리고 또 풀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생산 차질에 올 것도 있는데 정부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서준다면 또 다변화적인 이런 이제 그동안 중국으로만 한쪽으로 갔던 것이 이제 베트남이나 호주나 독일 이런 쪽에 요소를 갖다 우리가 공급을 늘리면은 생산 차질에나 아니면 공급에 특별히 차질은 없을 거로 예상됩니다. 예,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자, 당연하죠. 예, 지금 오늘부터 또 정부가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 금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기준과 네네. 시한도 정하긴 했는데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십니까? 당장은 실효성은 있죠.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예.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는 이제 이선 급하니까 다변화해가지고 조달을 여러 나라에 다변화하는 게 일본이지만 두 번째는 저희가 요소수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지만 2011년 이전부터는 저희가 생산했는데 문제는 가격 경쟁면에서 중국에 떨어지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생산을 중단하고 중국 저렴한 이제 중국 거를 이제 쓴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그 대책이 정부가 이제 마련돼야 될 그런 요인입니다. 예. 10년 전에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도 가능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비용 때문에 하질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지금 품귀 사태가 이렇다 보니까 예견된 일이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요소수는 중국이 전 세계 물량의 한 거의를 커버하고 있는데 한 500만 톤 정도를 매년 이게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예. 그중에 우리나라가 뭐 이제 지금 전문가들 한 60만 톤 정도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는데 그 60만 톤 예를 들어 60만 톤이라더라 그걸 전량을 중국에 의존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렇지 않았을 때는 뭐 이따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이 요소수 말고도 예. 우리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같은 거요. 예. 이런 것에 너무 중국에 의존하는 것, 중국에 의존한다는 건 거기에 원료가 있고
거기에 물류비가 싸다는 이런 의미 때문에 중국에 의존하는 것인데 이걸 1차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 교수님이 앞서 다변화 말씀도 하셨고 또 2011년 이전에는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국내에서 생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시일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있고 또 요소수의 원료가 그렇게 중요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인 어떤 기본은 말이죠. 민간 기업들이 요소를 안 만드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 아까 정부가 관세 인하라든지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면은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여건들은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고 정부의 혜택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만 올린다면 민간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가능합니다. 예.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또 지금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리콘, 네네. 마그네슘 등도 수급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실제로 가격이 상당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원료 수급이 사실은 이 요소수 대란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제2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누차 이제 언론이나 이런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앵커님도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이제 마그네슘 같은 거요. 예. 그런 원료가 저희가 지금 거의 전량을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예. 마그네슘 같은 원료는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 부품에는 필수 소재입니다. 그게. 예. 근데 이게 지난 9월부터 이제 중국 정부가 전력난을 이유로 마그네슘 생산을 갖다가 통제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풍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마그네슘을 중국에만 의존하지는 않고 호주나 다른 여러 나라에 다변화됐을 때는 훨씬 더 이런 어떤 수급의 공급에 안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이런 원자재 같은 게 예. 이 마그네슘만 아니라 뭐 지금 요즘 2차 전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이제 리튬 같은 거요. 예. 수소류 같은 이런 것도 지금 거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를 위해서 대책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을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만큼 지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수입 품목이 많고 또 이에 따라서 리스크도 커지다 보니까 정부도 범용 수입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용 수입 품목이라는 게 집중 관리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 이 요소수 대란을 맞이해서 2년 전에 우리가 일본하고 같은 무역 전쟁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일본에 우리가 전량 수입하고 있는 여러 부품에 대해서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저는 이 세 가지 이런 어떤 이 원자재 대책에 크게 한 세 가지를 제가 하는데 우선은 첫째는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는 공급망이 정확히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필수 원자재에 대한 수입처가 좀 다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런 우리가 요소수나 아니면 마그네슘이나 하여튼 리튬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한 확보밖에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급망 관리를 해줘야 되고 수입처 다변화를 해줘야 되고 자원 개발을 통해서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 예.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일본 수출 규제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봤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뭐 공급망 관리, 수입 다변화도 있을 텐데 혹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런 관리를 갖다가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에너지든 원자재든 이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대체 수급처를 확보하면서도 이게 뭐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중국이나 일본에 의존하는 그런 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도 가격 경쟁력에서 좀 다소 떨어지더라 하더라도 우리 원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정부가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 그런 노드맵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냥 민간 기업에다가 이런 걸 몇 개 놓으면 민간 기업은 경제적인 면이 떨어지면 안 하거든요. 그런 예. 면에서 정부가 좀 이런
우리나라 같이 특수하게 원자재 이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첨동 역할로 나서가면서 이런 걸 보완해 줘야 되는 그런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간이 참여하도록 가격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 네네. 지금까지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이 오늘부터 공산당 19기 6중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중요한 결의가 채택될 예정인데요. 자, 이 소식은 베이징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나와 있습니까? 네, 베이징입니다. 네. 자, 중국 공산당은 관련한 정치 행사나 회의가 참 많은데 오늘 시작한 19기 6중전회, 이 회의는 어떤 성격의 회의입니까? 네, 중국을 이끌어가는 이 공산당의 권력층 상위 300여 명이 모여서 매년 10월이나 11월에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6중전회는 6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이런 뜻인데요.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등 370여 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보통 공산당 내의 핵심을 말할 때 이른바 당 중앙 이렇게 부르는데 당 중앙의 전체 회의가 바로 중전회, 즉 6중전회입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정치국 상무위원 7명도 모두 이번 6중전에 참석을 하는데 중국의 대내외 전략을 검토하고 또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열리는데 관영 매체들은 회의 개막 사실만 알리고 자세한 내용이나 화면 이런 것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중요한 결의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결의가 이제 공산당의 중앙이 당의 역사를 평가하고 또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역사 결의라는 형태의 문서로 발표를 하는 건데요. 신화통신은 오늘 오전 6중전의 개막 소식을 짧게 보도를 하면서 시진핑 총서기가 업무 보고를 했고 또 역사 결의 토론문, 그러니까 초안이 되겠습니다. 초안에 대해서도 중앙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 결의는 지난 1921년 창당 이래 100년 동안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3번째 역사 결의가 발표가 될 예정인 겁니다. 첫 번째 역사 결의는 1945년에 나왔는데 이 마오쩌둥의 권력을 확고히 인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덩샤오핑 집권 시기엔 지난 1981년에 2번째 역사 결의가 나왔는데 이 역사 결의에서는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을 일부 비판하면서 또 일부 인정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동시에 개혁개방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돌아서는 어떤 결정적인 그런 나침판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3번째로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역사 결의가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시진핑 주석을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같은 반열에 올리려는 그런 노력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의 권력 연장을 위한 명분 쌓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이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집권 10년째가 되는데요. 그리고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 전 주석, 그리고 후진타오 전 주석, 이런 사람들은 10년 만에 재임을 마치고 모두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연임 의지를 계속 갖고 있고 또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3년 전인 지난 2018년에 국가 주석직 3연임 불가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내년 말로 예정된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이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임기를 연장할 것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내년 당대회, 20차 당대회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역사 결의가 채택될 예정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기 집권의 명분 축적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100년 동안 2번밖에 없었다는 역사 결의. 그렇다면 이번 역사 결의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까? 네, 시 주석이 보고를 했다는 이 초안이 아직 밖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대체로 보면 말 그대로 지난 역사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노선이 담길 걸로 봅니다. 지난 40년 전에 역사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후 81년 이후부터의 공산당 주도의 중국 역사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평가한 뒤에 앞으로는 어떻게 나갈 거냐 이런 노선이 담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의 필요성도 언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오는 2049년 그러니까 1949년에 중국이 건국이 됐고요. 이 신중국이 100년째가 되는 2049년까지 중화민족을 부흥시킨다. 이런 내용의 중국몽의 달성이 하나의 그 장기 집권의 명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결의 내에도 이런 내용이 담길 걸로 보이는데요. 시 주석은 본인 임기 중에 이미 빈곤을 퇴치했고 중산층 사회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최근 나온 이 공동부유 또 중국식 민주주의 이런 내용들이 역사결의에 추가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식 자본주의나 서구식 민주주의와 차별화된 중국식의 사회주의 또는 중국식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겠다는 건데 이런 면에서 보면 미국과의 갈등, 미국과의 대립도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강성욱 특파원. 네. 혹시 이번 육중전회에서 중국의 지도부 교체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도부 가운데 이제 최고위층 총리나 전인대 상무위원장 같은 정치국 상무위원급 7명 이런 쪽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최상위 권력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바로 아래 단계 25명의 중앙 정치국원이 있는데 이 정치국원 중에서는 일부가 교체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권력 내부의 경쟁이나 갈등 이런 것들도 예상이 되는데 지난 2일 터진 이 장가오리 전 부총리의 성폭행 관련 폭로도 이런 배경에서 내부에 보이지 않는 알력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달에 헤이룽장성과 장수성 등의 큰 성의 성급 당서기 7명을 교체했습니다. 당서기는 장관급의 권력자입니다. 최근 2달 사이에 보니까 당서기의 약 3분의 1 정도 9명이 교체가 됐는데 시진핑 주석의 연임이 시도될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물갈이나 세대 교체를 위한 인사도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욱입니다. 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매주 아이들을 모아놓고 잘못하면 지옥에 간다며 종교 교육을 한 건데요. 관련 소식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뱀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선악과 이야기를 하는 아이. 커피를 많이 마시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꺼내 부모님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옥 얘기는 누가 알려줬어? 또 다른 아이는 종교 이야기를 비밀로 하라 배웠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했다. 아이들은 모두 경기 오산시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지옥 같은 낯선 단어를 꺼내는 등 아이들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결국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찾아가 설명을 요구했고 원장 주도로 매주 종교 교육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소리냐 부모 동의 전혀 없었는데 해서 이제 월요일 날에 원장 선생님 찾아뵀더니 다 인정하시고 학부모 모두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설명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 믿고 맡겼기에 배신감은 더 큽니다. 국공립이랑 사립 어린이집이랑 뭐가 다른지 도대체 시청에서는 이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저희는. 다른 선생님들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항의했지만 원장의 확고한 철학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쉽게 수용되진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원장은 또 다른 선생님 한 명과 함께 경기 성남시의 한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요 교단들에서 이단과 사이비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원장은 종교 수업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모두 좋은 마음에서 한 일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한 5분 정도 저는 다 이제 조사를 받을 거예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종교 강요 등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CTV를 확보한 뒤 포렌식 작업 등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자체 조사에 나선 지자체는 최근 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이들 보육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지금 그 대체 원장 구해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아동은 23만여 명. 자라나는 아이들이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서적 피해에도 노출되지 않으려면 민간의 운영을 위탁한 이후에도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향후 5년간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 나라 가운데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 보고서를 보면 2026년 한국의 일반 정부 국가 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올해 말 기준 채무 비율 51.3%보다 15.4%포인트 오른 수치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 나라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채무 비율이 높지 않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매뉴얼을 개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세부 항목별 합리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운영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택지비와 관련해서 공공택지는 상가와 임대 면적을 제외한 공동주택 면적만 반영하고 민간 택지는 주변 환경 등 개별 입지 특성을 고려해 보정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일부 지자체에서 임의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해온 만큼 별도 고시 없이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고가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검토하겠다면서 고가 전세 기준은 9억 원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어제 청년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초고액 전세에 대한 보증은 서울보증이 중심이 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계 최고 갑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10%를 팔지 말지 트위터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58%가 팔아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25조 원에 가까운 주식 매각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의 10%를 매각해 현금화할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트위터에서 진행했습니다. 최근 들어 미실현 이익이 조소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자신 보유 테슬라 주식 10% 매각을 제안한다면서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57.9%가 찬성, 42.1%가 반대했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모두 351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머스크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지 않고 주식만 갖고 있어 세금을 내려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설문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머스크가 이런 돌출 설문조사를 한 배경으로 최근 미 의회에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억만장자세를 연결짓는 분석이 많습니다. 억만장자세는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이거나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부자들이 대상인데 머스크가 우선 지목됐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를 두고 머스크는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써버리고는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기준 머스크가 보유한 테슬라주 주식은 모두 1억 7,050만 주. 10%를 매각할 경우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약 210억 달러, 24조 8천억 원 정도를 손에 쥐게 됩니다. 억만장자세를 우회적으로 비꼰 것으로 보이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머스크가 실제로 25조 원 가까이 되는 테슬라 주식을 팔면 테슬라 주가는 요동치고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비구름 뒤를 따라서 강한 한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빗줄기가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대신 찬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은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한낮 기온이 6.7도로 아침 기온을 무려 4도가량이나 밑돌고 있고요. 이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5도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에는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전선을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서쪽으로 또 다른 비구름이 형성되는 모습인데요. 이 비구름은 퇴근길 무렵 서쪽 지방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도 비가 내리거나 진눈깨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내려가겠는데요. 서울이 4도, 대구가 5도, 대관령은 영하 1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과 광주 12도로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잦겠고요. 주말 아침까지는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내려가는 등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내년 대선에 나설 집권 여당, 제1야당 후보가 모두 확정됐죠. 대진표 확정 후 첫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뉴스 2부에서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과 민심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